남들처럼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결혼 생활을 꿈꿨던 그녀. 이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 너 그러는 그러지 마. 너 가는 순간 나는 더 터트린다. 네? 뭐죠? 집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그 차를 박은 거예요, 저를. 차를 박았다고요? 난 네가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네 인생이 이제 끝나는 줄 알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질긴 악연으로 남아버렸다는 부부의 인연.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린 결정. 그 선택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는데요.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뭔가 남들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으로 8년의 결혼 생활 중 함께 지낸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답니다. 아, 결혼하고 붙어있던 적이 별로 없는 거네요. 아이 갖는 것도 진짜 되게 빨리 가졌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생긴 거를 잘 모르고 해외로 나가겠다는 신청을 해가지고 둘째는 사실 갖고 태어나서 돌까지 한 번 없었던 상태인 거죠. 남편까지 네 식구가 모이면 생활이 안정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데요. 이해를 못해요. 제가 어디 뭐 출장을 간다 그러면 출장을 왜 가야 되는지, 출장을 꼭 네가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저희 의지와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지나치게 통제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남편. 부부 사이의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폭력이요? 저녁을 이제 막 제가 이제 퇴근하고 가서 정신없이 차려가지고 애들 주고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쟁이 애들로부터 이제 막 훈육하는 뭐 이런 언쟁이 시작이 됐는데 고무장갑 다 찢고 제 상의 다 찢고 저를 막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근데 애들이 저 식탁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들. 애들이 다 보고 있었어. 아,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울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외면하더라고요, 그 장면. 어떡해요.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지가 보여서 그게 저한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건 소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맞는다는 거 그리고 남자한테 맞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우셨을까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제 사무실.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는 제 사무실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피해 사무실에서 며칠 밤을 보냈다는 소희 씨. 아이들은 소희 씨의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또 담당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기거를 하니까 알고는 있었죠.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러니까 가정 불화로 인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던 건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워낙 다 친했어요. 하는 일 자체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저를 되게 잘 따라줬고 다시 그런 조직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팀워크가 좋았던 친구들이었는데 당시 소희 씨가 팀을 이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녀가 일하는 곳에는 남성 동료가 많았는데 그중 한 후배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 이후로 남편의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계속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또 너 거기 왜 갔냐? 너 이때 나가서 뭐 했냐? 계속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아니, 소희 씨가 어디를 다녀온지 어떻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희 씨가 남편을 피해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 날도 제가 사무실에 계속 기거를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좀 따뜻하게 주무셔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고맙겠다 하고서 그 친구가 데려다 주고 후배는 소희 씨의 차로 그녀를 숙박업소까지 바래다 줬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잠시 후 경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 잠깐 내려오셔야 될 거라고. 내려가 봤더니 지금 남편이 제 차를 박았대요. 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소희 씨의 남편이 주차장에 있던 그녀의 차에 접촉사고를 낸 후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남편은 그때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 뭔가 오해를 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를 박은 거예요, 저를. 차를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뒤에 박고 옆에서 또 박고. 곧장 숙박업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던 소희 씨를 뒤따라온 남편. 그녀를 쫓던 남편이 소희 씨의 차량을 2차례 더 들이받은 겁니다. 야, 2차례나. 아니, 야,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내리라고 내렸더니 난 네가 뭐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고. 너는 이제 네 인생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아라고. 그녀가 타고 있던 차량의 상태가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아니, 저 정도로 찌그러졌으면 충격이 컸을 텐데요. 진합니다. 이후 소희 씨는 숙박업소에 가게 된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다는데요. 저는 그것도 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카맣게 어린 제가 걔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제 아들이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해서 남자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뭐 거기서 막 무슨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과연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소희 씨의 말을 믿지 못한 남편은 직장에 이 일을 알리겠다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숙박의 요즘은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제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직장에 대한 소희 씨의 열정이 남편에겐 무기가 된 겁니다. 당시에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 자체가 도덕적 잣대가 높아요. 앞으로 걸어야 되는 일이 전부로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네 X한테 물어보고 끝까지 너참 창피하겠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그러니까요. 계속되는 남편의 압박에 소희 씨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얻었습니다. 실제 소희 씨의 정신과 상담 내용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제 후배를 따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연락을 해서 그 후배를 불러낸 거예요. 소식을 들은 소희 씨는 황급히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건지. 넌 딸을 왜 써? 너 가는 순간 나는 그 터트린다.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인생은 네가 되게 책임져.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약속한 순간 공증 받아주는 공증받는다고요? 상기 누구누구는 앞으로 일체 연락과 만남을 하지 않겠다. 공증을 받는데 협조하며 이 사항을 어기시 어떠한 형세상 인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야, 네가 뭐 했다고 각서를 쓰고 앉아있어? 나 덮이신 거 없지마. 그러면은 혹시 봐. 혹시 네가 판단해. 남편분은 저한테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라고 하며 제 출신 학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게 없네요. 남녀가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라며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저를 코너로 몰아갔으며 자꾸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사회 초년생인 저는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소희 씨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느꼈죠. 왜냐하면 그 후배는
그래도 물론 저랑 친한 관계지만 억울하잖아요. 이 친구 입장에서도. 친구가 오히려 회사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 혹여나 사실이 잘못 알려질까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소희 씨에게 남편이 원한 건 사실 확인서였다는데요. 아유 참. 무조건 나는 이거 아니면은 알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써주면 자기는 조용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소희 씨. 아, 참. 어떤 내용으로 공증을 서는지 알지도 못했다고요? 남편이 소희 씨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혼자서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공증은 당사자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부분 좀 이상합니다. 남편이 작성해온 내용을 본 그녀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답니다. 아니 사실 확인서만 보면 마치 외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서류 받았어. 근데 공증 안 받고 인증 받았거든. 뭔 소리지? 공증은 법적 필요 있고 아무 의미 없어. 나 혼자 그냥 해봐야 어차피 자기가 네가 받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런데 그냥 휴지 조각 같이 써셔가 그냥 해보고 싶었어. 저거 나도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말도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으면 왜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공증 같은 걸 합니까? 진짜 되게 찝찝했는데 이렇게 해야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정신적으로 어떤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만 그냥 끌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강압이엔 성관계는 계속됐고. 아 강압적으로요? 아니 하지마 그럼 하지마. 왜 그래?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나 너무 무서워. 하지마. 이 욕정을 치우고 하니까 사람이 어디가?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장난다는 기분이라고 진짜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성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 발로 못 때리니까 몸으로 맞는 느낌? 그런 세월이 한 5개월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누가 진짜 그래서 그냥 몸으로 버티면서 계속 협박은 협박대로 계속 되고 진짜 막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너무 진짜 사는 게 싫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괴로움에 소희 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아우 이게 뭐예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안정을 되찾는 중이었던 소희 씨. 그런데 남편이 21년 10월에 휴가를 들어왔어요. 그때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한 지 이틀 됐었거든요. 뭐 전입신고라든지 뭐 이런 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집 주소 알려준 적도 없고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죠. 대체 어떻게 한 거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녀의 집을 알아내 다짜고짜 찾아온 남편. 현관문 사진이에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날따라 깊이 잠들었던 소희 씨는 뒤늦게 연락을 확인했다는데요. 아이고. 전화가 좀 많이 와 있네요.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앞에 서 있다가 아이고야. 그때서 달려 들어오더니 막 화장실 막 베란다 문을 다 열고 뒤지는 거예요. 너 혼자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한 거겠죠. 새벽에 막무가내 찾아와서 이게 뭡니까? 아유. 당시 소희 씨가 살던 곳은 관사로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이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요. 심지어 소희 씨가 지내던 층은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관사 앞으로 찾아온 시간은 새벽 1시 반. 보통은 용건 있으면 연락해서 약속을 잡죠. 저렇게 다짜고짜 찾아오지는 않는. 그렇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주차장 CCTV에서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차장에서요? 남편이 소희 씨의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뭘 하는 거예요? 뭘 찍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그녀가 사는 집 문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문을 열어 그 안을 확인하는 모습까지도 포착됐습니다. 근데 저 너무 그때 소름 끼쳤던 게 차키를 제가 2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 차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서 다시 제 차키를 확인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요, 차키 2개. 차키를 어떻게 갖고 있는 이야, 거예요? 이거 참 의문투성이네요. 막무가내로 찾아온 남편이 소희 씨에게 건넨 건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때문에 저 새벽에 찾아갔다고요? 이혼을 하자라고 하다 나중에 또 안 하겠다라고 하고 막 본인 혼자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제 직장 조사실 그쪽으로 제보를 한 거예요. 그쪽 조사실에서는 이 사실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알려지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던 소희 씨. 하지만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된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는데요. 에휴, 참. 남편에게 더 이상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뭐 이 내용들만 보면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부부 같아요. 계속 아이들 언급하면서 얘기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회사에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걸 제가 모르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갈 때도 이렇게 항상 문을 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습을 하거나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뭐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어느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인지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소희 씨의 삶.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남편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 항목이 많아요. 아,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 어떻게 이렇죠? 좀 이상한데요. 검찰의 답변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두 사람이 법적 혼인관계라는 점이 참작됐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짜 피를 토할 행정이었죠. 얘네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냥 혼인관계가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되는 것인가? 그럼 저의 인권과 저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역시 검찰의 결정이 의아하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저희가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대질 조사도 없이 갑자기 불기소 의견을 받게 됐죠. 물론 여러 가지 정황들 다 고려하셨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 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형법에 언제든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라는 제목을 만들어 놨던 것이고요. 고소장을 제출하며 함께 신청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기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이후 다시 연락을 보내온 남편. 소희 씨는 연락조차 두려웠다는데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라는 게 경찰서에 있어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게 조치가 났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면으로도 통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결정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무색하게 하루 만에 남편이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는데요. 경찰서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문자가 결정이 됐다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이게 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한테 문자가 막 갔을 거다. 그 문자를 못 봤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나 못 봐서 계속 연락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거를 어떤 행위가 진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다 견뎌야 돼요. 그렇네요 진짜.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되시나요? 네.
저 그 MBC 실화탐사대의 문효진 PD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좀 취재하다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좀 연락드렸는데요. 좀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아니요. 통화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좀... 있습니다. 여보세요? 끊어버리네요, 그냥. 이후 제작진은 남편의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외도로 시작된 갈등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끝을 보고 가야 되겠다, 털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징계진정을 진행을 하시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희 의뢰인은 각서 작성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랑 하자고 극구 강압적인 요구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거고요. 전후 상황을 너무 생략한 것 같은데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부적이었대요. 에? 이것까지 했는데 얘가 설마 다시 가정에서 마음을 돌릴까? 그런 부적의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죠? 치는 어떻게 알고 그러면? 찾아가서 여기 독신자 숙소가 어딨어요? 라고 묻게 된 거고 그 위치에 따라서 오게 된 거죠. 어쨌든 제일 최선은 지금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단 가장 크고요. 아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이자 내 책임이자 저에게 목적을 주는 어떤 의미도. 그렇죠. 아이고. 자연스럽게 넘어져서. 엄마, 괜찮아? 안 아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뭐 저한테 돌아온 거니까 여기 또 이 결론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행복을 줄 것이라 믿었던 결혼. 비록 그 믿음은 무너졌지만 소희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일어설 겁니다.